안녕하세요. 평범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한테 있어서 평범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저한테 있어서 평범한 삶이라는 건 평범하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서 직장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어른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곤 해요. 20대 때까지만 해도 그런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에요. 오늘 저는 평범하게 산다라는 게 나 혼자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찾아왔어요. 저의 시댁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 무슨 놈의 의사가 아주 벼슬이야. 공부 더 해서 의사를 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니까. 그때 네가 내 머리채라도 끌고서 나한테 의사하라고 하지 그랬냐? 아휴. 아니 왜? 네 동서 될 사람 때문에? 아유, 야, 그냥 무시해.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말라니까. 아무 기대도 하지 말고. 아, 그냥 사람이 내 시동생이랑 결혼을 한다고 왔구나 하면 되는 거지. 내 눈에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 아휴, 나는 모르겠다. 우리 시동생도 얼마나 사람이 선하고 물렀냐. 내가 걱정이야, 걱정. 저의 동서는 의사예요. 의사 너무 좋죠. 얼마나 멋있는 직업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살려주는 직업이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몇몇 눈에 띄어서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저도 같은 의료업계에 종사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오랜 시간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동서가 의사라는 게 참 별로였어요. 물론 제가 겪은 일은 아주 드문 일이겠지만 몇몇 의사들은 간호사를 직장 동료로 본다기보다 정말 아랫사람으로 보는 건 아닐까 싶을 만큼 그렇게 좀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건 정말 저 혼자서 겪은 지극히 드문 일이에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랍니다. 무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 당연히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경계도 있는 상태죠. 형수,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잘 좀 부탁드려요. 형수가 엄마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형수랑 형만 믿고 있는 거 알죠? 도련님이 결혼하시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런데 하필 저희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의사 아니겠어요? 참 이거 묘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도 반듯하고 성실하고 착하디 착한 내 시동생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이니 그 사람도 당연히 시동생처럼 선하고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법이니까요. 아이고, 그런데 이게 웬걸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인물이더군요. 저만큼이나 시동생의 예비 신부도 꽤 당황스러워했어요. 어, 선생님이 여기는 왜 계세요? 내가 여기 있기는 왜 있겠어요. 우리 남편이고 내 시동생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사람 처음 봐요. 무슨 귀신 본 것처럼 그렇게 놀라고 그래요. 예비동서와 저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예비동서는 저를 보고 아주 식겁을 하더라고요.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다가 저를 보고는 사색이 되어서 왜 여기에 있냐고 저한테 되려 물었어요. 물론 그냥 기분 좋게 아는 사이였다면 저 역시도 당연히 반색을 띄우며 반가워했겠지만 이전에 알고 지낼 때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터라 반갑게 맞이해 줄 수가 없었죠. 형수, 이 사람이랑 알고 지내던 사이셨어요? 네, 알다마다요. 너무 잘 알아서 문제죠.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그 여자, 저의 예비동서라고 나타난 그 여자는 제가 근무를 하고 있던 대학병원에 있다가 간호사들의 거센 항의와 환자들의 컴플레인으로 쫓겨나다시피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한 여자였어요. 성격 정말 지랄 맞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고요? 여러분들도 그 말 아시죠? 스승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은 정말 존경하는 스승님에게 해당되는 말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비동서는 그걸 지 기준에 맞춰서 개떡같이 이용을 했습니다. 직급 가지고서 무슨 사람 개무시하고 할 때 쓰라는 그런 생각과 말이 아닌 것인데 말이에요.
대학병원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잖아요. 환자도 많고 간호사도 많고 제약회사 영업사원도 정말 많고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비동서가 아주 지랄을 떨었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를 보는 거지. 선생님 잔심부름이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타킹을 사오라고 하셨다고요? 아무리 신규 간호사라 잘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그런 심부름을 시키십니까? 그런 거면 선생님과 레지던트 선생님들한테나 시키세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의사들이랑 간호사들 업무 중에 누가 더 바빠요? 그럼 당장 수술방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애들한테 스타킹 사오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링거 확인이나 하고 다니는 신규 간호사한테 부탁하는 게 낫겠어요? 병원에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죠. 저야말로 지금 너무 황당하거든요. 글쎄 있죠. 저희 과에 신규 간호사가 들어왔었는데 예비동서가 그 간호사한테 자꾸만 잔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저랑 몇몇 오래된 간호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저 신규 간호사가 농땡이를 피우는 줄 알고 잔소리만 해댔었네요. 그런데 한날은 그 친구가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농땡이 피운 게 아니라 저의 예비동서로 나타난 그 여자가 시킨 심부름을 다닌 거라고 말이에요. 하필 제가 있는 과에 예비동서가 의사로 들어왔거든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넘길 수가 있겠어요? 저도 성격이 있는 사람인지라 제가 당장에 쫓아가서 난리를 친 것이었죠. 그랬더니만 저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하는 말 뻔세하며. 참네. 아주 의사인 자기네들은 고귀하고 간호사나 환자들은 머리에 든 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열이 받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속속들이 다른 간호사들도 자기들이 예비동서한테 당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비동서는 그 당시에 징계까지 받았었어요. 그 뒤로 간호사들이 예비동서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해버리니까 지도 돌겠었나 보죠. 선생님, 이 선생 정말 웃기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는 거긴 한 거래요. 자기가 한 거 생각도 못하고 이제 와서 무슨 친한 척은? 심지어는 규리 선생님 제일 부려먹었으면서 규리 선생님한테 그렇게 친한 척을 한다니까요. 하여간 만만한 게 어린애지. 그런 거 일일이 다 반응할 것도 없고 뒤에서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돼. 알았지? 자, 다들 뒤에서 얘기할 거 없으니까 우리 일 원래대로 잘하자고. 그 당시 예비동서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티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저희 간호사들에게 살갑게 굴려고 다가왔지만 저희 간호사들은 아예 무시를 해버렸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뭐.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되니까 화가 많아진 건지 예비동서는 그 당시에 환자랑도 트러블이 많아져서 결국은 자기가 퇴사를 하고 밖으로 병원 차려서 나갔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셀 리가요. 예비동서가 차린 병원이 저는 어딘지 알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 거주지 근처였거든요. 맘카페라던가 그냥 병원만 검색해도 리뷰가 쫙 뜨잖아요. 거기만 봐도 간호사들에 대한 갑질, 환자를 무시하는 건 여전한 것 같았죠. 그런데 그런 망나니 같은 여자를 저희 시동생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으니 제가 얼마나 기가 찼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을 했어요. 도련님, 저 도련님 정말로 제 동생처럼 아끼거든요. 그래서 도련님이 이 결혼하겠다는 거 나는 축하한다고 말 못하고 솔직히 저는 이 결혼하라고 말 못해요. 이희정 씨,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죠? 본인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저렇게 딱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해주는 것도 정도 것이죠.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시동생과 결혼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어머머, 그랬더니만 예비동서가 다짜고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가 한 짓 다 안다고 정말 후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못된 짓 하고 다녔는지, 얼마나 생각이 없었는지 저도 다 알아요. 저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수민 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저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민이라고 저와 함께 병원에서 근무를 했다가 출산으로 인해 그만둔 후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만 후배가 예비 동서가 저한테 하는 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한테 찾아와서 정말 미안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사과를 했는지 몰라요. 저한테 저 아니면 더 이상 부탁할 사람 없다고 하도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각서까지 받고 들어갔죠. 그런데 언니가 왜 이 선생이랑 같이 있어요? 뭐 좀 그럴 일이 있어서. 그나저나 정말로 네가 이 선생 병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아유, 좀 그래서요. 사실 뭐 돈도 조금 병원보다 조금 더 쳐준다고 하길래 제가 일단 그럼 오픈 기간 6개월 계약으로 일해보겠다고 했어요. 저도 이 선생 성격 아니까 일부러 계약으로 들어갔어요. 사람 완전히 바뀐 건 아니다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애들한테는 모른 척 해주세요. 예비 동서가 했던 말이 맞기는 하더라고요. 후배가 하는 소리가 자기한테 저의 예비 동서가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태도도 좀 바뀌었다는 말에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랑 제 간호사 후배한테 들은 말을 두고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 옆에 시동생 역시 자기한테 이 여자가 이전에 했던 일 다 말해 주었고 당사자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으니 형수가 한 번만 열고 생각해 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아유, 그런 말을 듣는데 내가 오히려 너무 과거에 갇혀서 속 좁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 결혼을 된다 안 된다 하겠냐? 내가 가장 걱정했던 건 도련님이 결혼하고 힘들까 봐였다고 말을 하고서는 예비동서한테 지금 하는 그 말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죠, 형수? 형수가 괜찮다고 하면 형도 괜찮은 거지? 형이랑 형수가 저희 괜찮다고 해주면 엄마 아빠는 바로 그러라고 하실 분들이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저희 남편과 제 말을 굉장히 신용하셨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저희 부부한테 제일 먼저 예비동서를 데리고 온 거였죠. 그렇게 시동생은 예비동서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사실 뭐 동서네랑 저희 사는 곳이 거리가 있어서 자주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동서가 운영하는 병원에 굳이 찾아가서 인사까지 하며 지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그럴 때 보는 거 말고는 시동생이랑 남편이 주로 연락을 한다거나 저와 동서가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안부 인사 정도로 나름의 가족놀이를 하면서 지냈어요. 사실 뭐 동서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저는 이전에 동서한테 대인 게 있어서 굳이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연락이 오히려 더 좋았죠.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한 지 5년 차쯤 접어들 때부터 아이고 이 기집애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하여간에 걔 버릇 난 못 준다니까요. 그나저나 요새 작은 애랑은 연락은 잘하고 지내니? 너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해. 나중에 나나 너희 시아버지 세상 뜨고 나면 너희 넷이 전부 아니겠어? 시댁 식구라고 해봐야 딸랑 4명일 텐데 작은 애가 너한테 연락은 자주 하니? 아무래도 동서도 그렇고 저도 일이 바빠서 요즘은 저희가 잘 연락은 못하고 지내요. 바쁘면 좋은 거죠 뭐. 시어머니가 했던 말 그대로 바쁘기도 했고 이제는 뭐 서로 굳이 격식 차릴 필요 없겠다고 느껴서인지 동서와 형식적으로 주고받던 안부 연락도 잘 안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저기서 너무 솔직하게 말을 했었나 봅니다. 시어머님이 동서지간에 연락은 잘하고 지내냐 하길래 그냥 서로 바빠서 시간 날 때 연락하고 지냅니다 라고 했는데 그랬더니만 그걸 들으신 시어머님이 동서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거셔서는 이야기를 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혼이 난 동서가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짜증이란 짜증은 다 내었죠. 아, 형님, 저한테 그렇게 인간성 어쩌고 하면서 병원에서 따질 때는 언제고? 형님이 더하네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래서 진짜. 뭐? 이래서 진짜 뭐?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동서? 말 가려서 해? 말을 가려서 하게 생겼어 지금? 밖에서 간호사라고 의사들한테 무시당하니까 집에서라도 윗사람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야? 뭐야 지금?
아무튼 형님, 그렇게 원하시는 형님 대접 원 없이 해드릴 테니까 사람 치사하게 뒤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세상에 저러고 전화를 딱 끊는 거 있죠? 역시 사람 변하는 거 아니라는 걸 얼마나 기가 차요. 아유, 저걸 가지고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시동생한테 말하자니 입 아파서 남편한테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도 동서가 제기한 행동을 듣고 단단히 화가 났죠. 남편이 또 참는 성격이 아닌지라 곧장 시동생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재수 씨한테 굳이 우리도 연락받고 싶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말입니다. 시동생도 자기 가정이 생기니 당연히 자기 아내 편에 조금 더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사이가 좀 대면대면한 채로 지내게 되었어요. 물론 그래도 시동생은 저희한테 변함없이 대했지만 사람 마음이 그게 같아요. 아무래도 뭐가 좀 불편하기는 했었죠. 그러다 시동생 부부가 이사를 한 거예요. 5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뗀뗀하게 지낸 지 1년 만에 처음 들은 소식이 5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이었어요. 형수, 집사람이 지난번에 일 정말 죄송했다고 이번에 저희 이사한 집 집들이 할 겸 형수한테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싫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집들이 와주세요. 시동생이 제게 저런 연락을 해왔죠. 시동생이 연락을 해온 건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너무 쫌스럽게 구는 것도 아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동선애가 저희 부부 포함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집들이에 초대를 했거든요. 그 전에 동서가 저를 아주 무시하는 말을 해댔기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을 다해서 있는 대로 힘껏 힘을 줘서 집들이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제가 아는 언니가 메이크업 샵을 해서 거기서 화장까지 받고 갔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긴 하다만 그렇게라도 힘껏 꾸미고 가고 싶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서라는 기집애 코를 납작하게 짜부시키고 싶었거든요. 메이크업 해주는 언니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만 온 마음을 다해서 화장을 해줬어요. 그렇게 힘껏 꾸미고 그 집에 들어섰죠. 형님 오셨어요? 아우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주버님은 더 멋있어지셨네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이모님이랑 이모부님도 안 오셨어? 네. 아유, 제가 깜빡하고서 시간을 잘못 말씀드렸지 뭐예요. 어르신들은 1시간 뒤에 오실 거예요. 아, 제가 시간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시댁 어른들도 동선의 집에 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이랑 친척 시이모님이랑 시이모부님도 같이 오시는 건데 장소에 안 계셨거든요. 알고 보니 동서가 시간을 다르게 알려준 것이었죠. 저희 부부가 안내받은 시간보다 1시간 더 늦게 도착하시게 말입니다. 어른들께 괜히 혼동드리기 싫어서 그냥 있었어요. 물론 그때까지는 동서가 그냥 실수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니 동서가 시간을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닌 것 같았죠. 이 동서라는 기집애가 아예 작정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었어요. 시동생이랑 남편한테는 빠트린 재료가 있다면서 장을 봐서 와달라고 부탁을 하대요. 아주머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여우짓까지 하며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동생이 나가고 난 뒤 그 집에는 저와 동서 둘이 남게 되었어요. 아,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도 함께 말이에요. 우리 집 가정부랑 같이 음식부터 만들어 내오세요. 내가 잡채를 좋아하니까 특히 더 신경 써서 만들어 와요. 와, 그 기집애가 글쎄 내 남편이랑 시동생 나가니까 표정 싹 변하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를 가정부 부리듯 하면서 저 따위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차죠. 그런데 평소에 저였다면 저도 절대 참지 않고 똑같이 쏘아붙였을 텐데 저도 다 생각이 있었던 터라 그냥 허허허 웃으며 동서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동서, 지난번에 그 일로 나한테 서운한 게 많았구나. 그래, 내가 음식 솜씨도 좋고 하니까 내가 도와서 음식 해줄게. 동서, 그런데 그렇게 얼굴에 인상 쓰면 주름 생긴다? 나이 들어 보여. 라고 말이에요. 동서년도 제가 자기한테 달려들기는커녕 똑같이 안 싸우려 하는 것에 당황을 했던 건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걸 뻔히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그렇게 저는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서 부엌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요.
저한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남편과 시동생의 차가 주차장에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들리니 동서가 저한테서 앞치마를 후다닥 빼앗아 가더니만 자기가 하대요. 그쯤 되니 저도 해탈해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따가 네가 어떤 표정을 짓나 보자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도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요. 그렇게 저와 동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 이렇게 세 사람만 아는 상황이 비밀로 생긴 것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말입니다. 어머머, 뭐야.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같이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앞치마라도 제가 벗고 나오는 건데 죄송해요. 음식 만드느라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이모님이랑 이모부님도 잘 지내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아유, 구미호가 부활을 했다면 저의 동서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꼬리 9개가 아니라 한 90개는 숨겨놓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등장을 하고 집들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어요. 동서는 꾸준히 여우짓을 해댔고요. 그리고 저는 손님상에 동서가 알면 경악할 물건을 올려서는 그대로 거실로 나갔죠. 동서는 그 찰나에도 여우짓을 해댔어요. 거의 앓는 소리를 내면서 말입니다. 어머,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형님, 저 부르시죠. 손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아니야, 동서가 언제부터 일을 그렇게 했다고? 앉아 있어. 에이, 형님 또 그러신다. 어머니, 제가 형님한테 못하는 게 아니라 형님이 저한테 곁을 안 주는 거라니까요. 어머님도 보셨죠?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요. 노력? 그래, 노력 많이 했더라고요. 사생활 숨기는 노력 말입니다. 제가 동서의 가식을 무시한 채로 시댁 식구들 앞에 쟁반을 내려두는 순간 그 짧은 순간으로 인해 동서의 인생은 순식간에 지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쟁반에 올려두고 음식과 함께 내간 것은 다름 아닌 저의 태블릿 패드였거든요. 그때 동서는 어른들한테 알랑방귀 낀다고 거실에서 싸바싸바 하느라 제가 부엌에서 뭘 해가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게요. 저도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어서 동서한테 물어보려고요. 동서, 이게 대체 뭐야? 제가 올려둔 태블릿에는 동서가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동서의 불륜 상대는 제가 일하는 대학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것도 가정이 있는 남자였죠. 그 영상 안에는 그둘이서 알콩달콩 서로 좋다고 병원 비상구에서 난리를 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비장의 무기가 바로 저거였어요. 저한테 저 어마무시한 비장의 무기를 제공해준 동료의 말을 들어보니 더 기가 차더라고요. 그것들 일부러 우리 피해서만 만났더라. 우리 오프일 때만 쪼르르 네 동서가 와서 그 지랄을 떨고 다닌 거야. 신규 애들이 뭐라니? 그냥 박 선생이랑 만나는 상간녀구나 하고서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었나 봐. 어쩌면 그렇게 미친 짓거리를 한다니. 둘 다 가정도 있는 것들이. 동료의 말을 들어보니 동서는 저나 저의 동료들이 오프인 날에 주로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한 번도 동서 얼굴은커녕 머리카락조차 보지 못했겠죠. 동서의 불륜이 쉽게 들통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동서가 대학병원에서 나간 후로 진절머리 난다면서 그만둔 간호사들이 많았거든요. 간호사 짓거리 못 해먹겠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물갈이 되었다고 해도 뭐 다를 것 없겠네요. 물갈이가 된 후에 신규 간호사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동서는 그걸 노리고서 자기 얼굴을 아는 저랑 저의 동료 몇몇이 오프인 날에만 왔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필 그날은 제 동서가 오프였는데 병원에서 급하게 와달라고 해서 갑자기 간 것이었답니다. 타이밍 아주 기가 막히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동서의 긴 꼬리가 결국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동서의 집들이 밥상에 놓인 제 태블릿에는 아주 결정적인 말이 들려왔어요. 선배, 그러면 선배 와이프 친정 가는 날 맞춰서 우리 같이 7주년 여행 가는 거다. 우리 작년에도 여행 못 갔잖아. 선배 와이프가 눈치챈 것 같다고. 아우, 선배가 하도 몸살려서. 아이고, 그거 가지고 삐진 거야? 그때는 괜찮다고 해놓고서는.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무조건이야.
그 여자 미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 그때도 갱년기라서 그냥 그 여자 기분이 그랬던 거야. 아, 그냥 이렇게 선배랑 나랑 둘이서만 있고 싶다. 그렇지, 선배. 이참에 우리 집을 하나 구할까? 우리 남편도 선배 와이프처럼 미련 곰탱이라 내가 두 집 살림을 해도 모를걸? 아이고야, 여러분도 머리가 아주 아찔하시죠? 두 집 살림하자는 말도 충격적이긴 한데 일단 놀라웠던 건 동서와 상간남이 만나온 기간이었어요. 7주년이면 동서는 시동생과 연애를 하는 기간부터 그 유부남 선생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해왔고 결혼을 하고서도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이 사실인 셈이었던 거니까요. 아주 난리가 났죠 뭐. 시부모님은 눈이 동그래져서는 당황스러워하셨고 시이모님은 시어머니보다 더 화가 나서는 너 뭐 하는 기집애냐고 동서한테 소리를 치셨어요. 이건 잠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저 사건 이후 저한테 저 영상을 제공해준 동료에게 고맙다면서 선물까지 해줬어요. 저 영상을 제 동료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니까요. 오픈날 달려가서 병원 일하다 지쳐 비상구에서 쭈그려 앉아 혼자 쉬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가보니 개인 병원 개원에서 일하고 있는 동서가 그 남자와 미래를 한 것이 딱 찍혔으니 얼마나 나이스 타이밍이에요. 내가 저 영상 들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마음 여린 서방님, 혹시나 영상 보고 너무나 충격받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말 안 하자니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동서 남편이 미련해? 그건 미련한 게 아니라 내 사람이니까 믿어준 거지. 아, 그걸 어쩌면 그렇게. 아유. 저는요 정말로 저 영상을 보고서 시동생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런 이유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집들이에서 동서라는 게 저를 살살 긁으니 제가 제대로 터진 것 아니겠어요? 시댁 식구들, 특히나 시동생은 정말 큰 충격에 빠졌었어요. 여러분 같으셔도 충격을 크게 받으셨을 것 같죠?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가족이고 남편이었던 저의 시댁은 어땠겠어요? 집들이 자리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시어머니는 냉수만 벌컥벌컥 드시고 시이모님은 정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집안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어딜 도망가 어딜 이 나쁜 년? 이 천하의 몹쓸 년 같으니라고. 뭐? 우리 준호가 미련해? 미련한 곰탱이야? 야 이 나쁜 년아 어디서 남편 속이고서 두 집 살림을 하려고 들어. 겁도 없이 어디서? 이거 아주 몹쓸 것이네. 이모님 그게 아니라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 제가 설마 하니 정말로 그럴 생각이었겠어요? 그 사람이 저랑 헤어지면 자기 당장에 어떻게 할 거라면서 저한테 겁을 줘서 제가 사람 하나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억지로 만난 거예요. 시이모님은 영상을 보자마자 당장에 니년 머리칼 다 뜯어버릴 거라고 동서 머리채를 잡았어요. 시이모님은 젊은 시절 배구 선수로 활동을 하셨었는데 그래서인지 손아귀 힘이 정말 세시더라고요. 동서가 머리숱이 꽤 많은 사람인데 그 숱이 훅 꺼진 듯이 보였거든요. 그 와중에 동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순한 시동생도 동서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뭐? 억지로 만나? 억지로 7년을 만난다는 게 말이 돼? 당신한테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어. 나랑 연애할 때 얼마든지 그 자식이랑 끝낼 수 있었고 우리 결혼하기도 전에도 정리할 수 있었어. 그런데 뭐 억지로 만난 거라고? 야, 너는 대체 나랑 우리 집안 사람들을 뭘로 보는 건데? 자기야, 여보야, 나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자기를 두고서 왜 바람을 피워? 정말 아니야. 응? 나 정말로 억지로 만난 거라니까. 에라이 썩어 문드러질려나. 억지로 7년을 만나? 억지로 만난다는 년이 끌어안고 저 난리를 쳐. 그래, 너 오늘 한번 집들이 날에 네 초상 치러보자. 너 일을 안 와? 시동생은 동서한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너 여태껏 나 속인 거냐고 소리를 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기에 동서도 더 이상 뭐라고 발뺌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가 생각해도 할 말이 다 떨어졌었나 봐요. 그렇게 잠깐의 침묵이 있다가 그 와중에 동서라는 기집애는 주둥이만 살아서 또다시 변명을 하더라고요.
굳이 한다는 변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여보, 저 사람은 그냥 내가 가볍게 만난 거야.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당신인 거 당신도 알잖아. 마음이 당신한테 가 있는데 솔직히 저게 무슨 상관이야. 안 그래?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건 당신이야. 아이고,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마음이 여기 있어? 아까는 억지로 만났다고 하더니만 지금은 마음이 아니라고? 아이고, 그런 년이? 우리 서방님이랑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서까지 저 인간을 만나? 그것도 유부남을? 그게 네가 말하는 사랑이야? 어디서 개소리를 하고 있어. 서방님, 이 결혼 당장 끝내야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저요, 저희 시댁에 시집가서 정말 웬만하면 어른들 계실 때 큰 소리 안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런 걸 보고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그건 정말 생각 없는 거 아니겠어요? 딩크족 선언을 해서 아이가 없던 시동생은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시동생한테 허락을 받고서 동서와 불륜을 저지른 그 상간남 가족한테도 불륜 영상을 보냈죠. 너지? 네가 보낸 거 맞지? 야, 어제 병원 난리도 아니었어. 그 사람 와이프가 찾아와서 병원 다 뒤집어 엎고 그 자식이 환자 보고 있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채 잡고 끌고 나와버리더라니까. 무슨 여자가 그렇게 힘이 센지 마음 먹고 밟는데 아유, 그 인간 머리 다 뜯기고 코피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오죽하면 환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을까? 그 여자 끌려나가면서도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당장 의사생활 못하게 할 거라고 막 소리치고. 제가 보낸 영상으로 인해 동서의 상간남도 개차반이 되고 만 것이었죠. 상간남 와이프는 저희 병동 건물이 아닌 암센터 병동에서 근무를 하는 의사였어요. 병동이 달랐기에 그 두 사람이 마음 놓고 불륜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겠죠. 상간남 와이프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 상간남이 머리가 나빠도 너무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그 인간 그거 등신 아니니? 야, 너도 몰랐지? 그 사람 와이프 병원장 쪽이래. 어머머, 정말? 아유, 진짜 미친 거 아니니? 아니, 그거는 미친 게 아니라 바보지 바보. 와이프 옆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은 그대로 쭉 병원장 라인 가는 거 아니었어?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내 말이 그 말이야. 여자에 미치면 눈에 뵈는 게 없다더니 자기 인생에 뭐가 중요한 건지 그냥 잊은 거지 뭐. 정말 바보 아닌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돈 많고 인맥 좋은 자기 와이프한테나 잘해서 병원장까지 쭉쭉 진급이나 할 것이지. 아예 뭐 한다고 여자에 미쳐서 바람을 피워서는. 상간남 와이프 친정이 병원장 라인이었답니다. 그러니 그놈을 가만히 두겠어요? 병원에서 바로 해고 난리가 났죠 뭐. 해고당하고 나서도 상간남은 자기 와이프가 일하는 안병동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그게 병원에 소문이 쫙 나서 한동안은 다들 그 얘기를 밥반찬 삼아 지냈다니까요. 7개월도 아니고 자그마치 7년을 바람 피운 인간을 누가 용서해 주겠어요. 결국 그 의사는 병원에서 잘리고 와이프한테 이혼 소송 들어와서 제대로 빈털털이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까는 그 집안 대를 쌓이 노릇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여자에 미쳐서 지 인생 지가 날려먹은 거죠 뭐. 자, 이쯤에서 동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하시죠? 내가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어?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 너는 여전히 내가 등신 호구로 보이는구나. 야, 정신 차려. 내가 네 상황을 모를까 봐. 너 네가 바람 피운 남자 와이프한테도 소송 들어왔다면서. 나한테도 이혼 소송 당한 마당에 정신 못 차리고 여기를 찾아오냐? 내가 당신 말고 믿고 의지할 사람이 어디 있다고 당신 자꾸 이러는 거야. 여보, 나 정말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응? 나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안 될까? 7년 동안 내가 당신 뒤에서 그런 거 그거 내가 죽는 그날까지 다 갚으면서 살게. 어? 여보, 나 당신 아니면 정말 갈 곳이 없어. 동서는 상간녀 피해 소송까지 당해서 법정 공방을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세상에, 시동생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식구들도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 동서랑 동서의 상간남 그 둘이서는 동거까지 했던 사이였던 것이었죠. 시동생이랑 연애를 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둘 다 솔로였을 때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또 아니었던 거죠. 그 남자는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 후배인 저의 동서를 계속 만나온 것이었어요. 이미 상간남과 한 번의 동거 생활을 했던 동서가 그래서 상간남에게 방을 구하자고 했던 거고요.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 낯짝 두껍게 시동생을 찾아와서 매달리는 동서가 참 한심했습니다. 시동생이 오죽하면 저희 부부한테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동서가 시동생한테 매달리던 그때가 저희 부부도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내가 형님한테 사과하면 당신 나 좀 용서해 줄래? 당신이 나한테 그랬었잖아. 형님이 당신한테는 친누나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잘 좀 해달라고. 내가 형님한테 사과할게. 그러면 되는 거야? 응?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됐으니까 그냥 나가.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고. 내가 너랑 이혼하면서 형이랑 형수한테 와달라고 하는 것도 정말 자존심 상했거든. 그러니까 나 그만 괴롭히고 나가.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형님한테 병원에서도 그렇고 시집 와서도 그렇고 형님 마음에 안 들게 제가 너무 제멋대로 행동한 거 제가 다 사과드릴게요. 제가 원래 자존심도 세고 그래서 누구한테 굽히는 걸 잘 못해요. 그래도 가족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참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무슨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남처럼 그렇게 사무적으로 대했던 동서라는 게 자기가 낭떠러지에 몰리자 저한테 저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게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한테 매달리고 사과하는 동서한테 이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똑같이 감정적으로 나가는 건 이제는 남이 될 그 여자한테 여지를 주는 것 같아서 차갑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한테 형님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나한테 사과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고 그쪽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뻔히 다 아는 마당에 내가 이런 사과 받아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그쪽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거는 서방님이에요. 그저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동정파리 할 게 아니라 당신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그 말을 해야 하는 거지. 뭐 너밖에 없네. 그런 말이 대체 뭐가 중요한 건지 나는 모르겠네요. 제가 말한 게 맞지 않나요? 저는 동서가 저렇게 동정파리 하면서 엉엉 운다는 것 자체가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미안하다면, 정말 너무나 미안하다면 입도 제대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저렇게 오두방정 떨면서 난리를 치지는 않을 겁니다. 저의 말에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그렇게 동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한참을 소리 죽여 울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죠. 저한테 그렇게 말을 들어서인지는 몰라도 가정법원에서 나온 그 마지막 날 전 동서가 저희 시동생한테 이실직고를 했답니다. 네 형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오늘에서야 생각이 나더라. 나 너한테 잘못 많이 한 거 알아. 너도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있겠지만. 오빠, 내가 오빠랑 왜 결혼했는 줄 알아? 내가 오빠랑 결혼한 거는 오빠 집에 돈이 많아서였어. 오빠네 집 정도면 내 뒷바라지 제대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이전 동서가 했던 말을 시동생이 저희 부부한테 전달해 주는데 시동생의 그 씁쓸한 표정이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울고 있지 않고 있는데 사람이 우는 느낌이 뭔 줄 아세요? 저희한테 그 대화를 전달하는 시동생의 표정이 딱 그랬어요. 이전 동서는 사실 돈을 위해서 저희 시동생과 결혼했다는 걸 말입니다. 다들 기억하죠? 그 사람이 병원 개원하고 나서 적전할 때 엄마랑 아버지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장인어른 사업 힘들어서 집 경매로 넘어갈 뻔한 것도 아버지가 나서서 형이랑 같이 도와줬고. 그런데 걔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서 사과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괘씸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 돈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련한 새드엔딩으로 시동생과 동서의 이혼 과정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경기도 오산시입니다. 시동생은 자기 전 부인이 되어버린 그 여자의 말을 듣는데 확 열이 받았다고 했어요. 아, 내가 이 여자한테 진짜 말 그대로 호구, 등신, 돈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시동생은 저희 시댁에서 이전 동서와 이전 동선의 집안을 도와준 돈을 다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이차 내역을 다 증빙 서류로 첨부하고 이전 동서 부모님과 주고받았던 돈과 관련된 문자 내용까지 싹 다 증거로 만들어서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었어요. 이미 자기는 사과했으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살았을 이전 동서는 갑작스레 자기네 집에 날아든 내용 증명에 기겁을 하고 또 찾아온 것이었어요. 주말에 저희가 시댁에 모이는 걸 알고서는 시댁으로 말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이전 동서는 당연히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 이제 정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저 이럴 거면 처음부터 도와주지를 말든가. 그때는 가족이라고 이것저것 돈도 다 빌려줘 놓고서 왜 이제 와서 다시 달라는 건데요. 동서, 아니 이것 봐요. 그쪽 사람 참 뻔뻔하네. 남의 돈 가져갈 때는 네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 우리가 몰랐을 때니까 그런 거지. 네가 불륜 저지르는 거 알았으면 징작에 너 내쫓았어. 알아? 어디서 말이야. 나중에 진짜 큰 벌 받아. 알기나 해? 예, 큰애야. 저런 것이랑 말도 섞지 말어라. 이거 봐요. 두말할 거 없이 법원에서 판결 내린 날짜에 우리한테 그 돈 정확히 입금해요. 내가 왜 좋은데 해주는 줄 알아요? 반말했다가는 내가 아주 너 아장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 대우 해줄 때 입 다물고 사라져요. 알겠어요?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라는 저희 시어머니의 호통, 그리고 시아버지의 냉대에 이전 동서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엉엉 울고 뒤돌아서 나갔어요. 결국 이전 동서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소송만 2건이나 당한 채로 빈털터리 이혼으로 막을 내리게 된 거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전 동서는 그 병원에 올인을 해서 사는 것 같았어요. 앞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이전 동서가 개원했던 그 병원이 저희 부부가 사는 집 근처라 어쩔 수 없이 이따금 그 병원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전 동서도 마음 같아서는 병원을 옮기고 싶었겠지만 돈이 없으니 못 옮겼겠죠. 아, 선배, 나 그 병원 그만뒀어요. 원래도 6개월만 계약하고 있기로 했던 거 기존에 있던 간호사 애들이 다 나가버려서 내가 한 달, 2달 그렇게 연장해주다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월급을 안 줘요, 월급을. 월급을 안 준다고? 아니, 뭐 그래도 병원이 어느 정도 운영은 되는 상황 아니야? 되는 상황이면 뭐해요. 선배 시동생이랑 이혼하고 나서 그거 뭐 돈 갚는다고 여기저기 대출까지 싹 다 받았던 모양인가 봐요. 거기다 건물 월세까지. 아니 그래도 월급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 달라니까 돈 가지고 닥달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또 옛날 성격 나오길래 쌍욕해주고 그만뒀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전 동서 옆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죠. 유일하게 이전 동서 옆에서 일을 도와줬던 후배 간호사도 이전 동서의 변함없는 모습에 병원을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일한 건 당연히 받아야죠. 일사라고 콧대 높이며 있던 그 기집애가 점심시간이면 직접 지가 나와서 전단지까지 돌리더라고요. 지금에야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걸 보는데 그저 한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또 상황이 나아지면 지가 갖고 있는 그 썩은 인성으로 다시 자기를 말아먹을 인간인 걸 알기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그러시지 않나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말이 떠오르는지 아시나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라는 말 말이에요. 역시 사람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동생의 이혼을 보면서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몸소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감사히 생각하며 잘 살아보자고요. 그럼 저는 긴 수다를 끝내볼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